보스턴 항구에서 차 상자를 바다에 던진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머리에 깃털을 꽂은 채 소리 없이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3시간 동안 342개의 차 상자를 하나씩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나무 상자가 부서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보스턴 앞바다가 서서히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후대는 이 장면에 낭만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스턴 티파티, 자유를 향한 첫 번째 함성. 그런데 이 남자들 중 한 명은 나중에 독립선언서에 가장 크고 당당한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른 서명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게 쓸 때, 혼자서 누구라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그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밀수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마약 단속을 명령하였습니다. 밀수된 아편 2만 상자를 전량 몰수하고 23일에 걸쳐 한 상자도 남기지 않고 녹여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배상금 항목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몰수된 아편의 손실 보전. 마약을 단속했더니 마약값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두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스등 아래 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 한 잔이 두 개의 전쟁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역회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배를 띄워 동양의 물건을 사다 파는 그런 회사. 그런데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치커로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상업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군대를 보유하였습니다. 최전성기에는 영국 정규군의 2배에 달하는 병력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고, 사람을 처형하였습니다.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삼성이 육군을 운용하고 총독을 임명하고 외국과 단독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 그 규모와 권력이 국가를 능가하는 민간 기업, 그 힘의 원천이 차였습니다. 중국에서 차를 사서 유럽과 아메리카에 파는 독점 구조. 차 한 잔이 팔릴 때마다 동인도 회사의 금고가 채워졌습니다. 영국 정부 전체 세수의 10%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 거대한 회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균열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서쪽에서는 아메리카 밀수업자들이 동인도 회사의 독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줄운이 바닥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문제를 해결하려다 동인도 회사는 두 개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서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영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채 높은 관세를 매겼지만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세 없는 루트가 있으니 밀수가 성행하였고 그 구조 안에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존 핸콕이었습니다. 훗날 미국 독립선언서에 가장 크고 당당한 필체로 서명을 남긴 바로 그 인물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최대의 차 밀수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차를 싸게 들여와 비싸게 파는 구조가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영국 의회가 홍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면세로 차를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차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영국 본토보다도 싸게 아메리카 시민들이 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밀수업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합법적인 동인도 회사 차가 밀수차보다 싸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존 행콕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차가 쌓여갔습니다. 이때 반영국 운동가 세뮤얼 애덤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밀수업자들의 분노와 식민지 전체에 쌓인 반영 감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을 이끌고 보스턴 항구로 향하였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의회에 우리 목소리 한 자리 없으면서 세금은 왜 우리한테 매기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구호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뒤에 있던 것은 파산 직전의 밀수였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내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달랐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 사건에 참여한 이들을 북미 대륙의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직접 런던으로 건너가 차값을 변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면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영국은 보복으로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매사추세츠 자치정부를 해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보스턴의 사건이었던 것이 13개 식민지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의 분노가 시민들의 분노가 되었고 시민들의 분노가 혁명이 되었습니다. 몇 해 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날 독립선언서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펜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서명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게 쓸 때 그는 혼자 당당하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존 핸콕. 몇 년 전 보스턴 항구에서 검댕을 치라고 차 상자를 던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밀수업자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서쪽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두 번째 문제, 바닥나는 은, 그리고 그 은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는 과정에서 영국이 선택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차는 귀족의 음료였습니다. 은쟁반 위에 올라가는 사치품. 응접실 한켠에서 레이스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찻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차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공장주들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알코올 대신 차를 주면 잠이 깨고 집중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술에 취한 노동자보다 차를 마신 노동자가 사고를 덜 낸다는 것을, 일부 공장에서는 아예 작업 중간에 차 휴식 시간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설탕을 넣으면 칼로리도 보충되었습니다. 귀족의 사치가 노동자의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월 수입의 5포트를 차 구매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중국 무역의 90%가 차였습니다. 차는 영국 사회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귀족의 응접실에서도 공장 노동자의 손에서도 차 한 잔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영국이 중국에 중독을 팔기 전에 영국 스스로가 이미 차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제는 중국이온 외에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에 팔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모직물을 가져갔지만 중국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시계와 망원경을 선물로 들고 황제를 아련하였지만 걸륭제는 냉담하게 잘라 말하였습니다. 천조는 물산이 풍부하여 외의의 물건이 필요치 않다. 황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영국의 은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동인도 회사 광저우 지점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인도 총독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냈습니다. 중국이 거절할 수 없는 것, 한번 손을 대면 끊을 수 없는 것. 중국 스스로도 금지하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원하게 되는 것, 아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 벵골 지방의 농민들에게 아편 재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수확된 아편을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축구공 크기로 압축해 약이라고 쓰인 나무 상자에 넣어 중국으로 밀수하였습니다. 중국은 아편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천상자 남짓이었습니다. 4만 4천 상자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44배. 중국 전체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고위 관료의 10에서 20%가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지방 관리의 20에서 30%, 하급 현지 관리는 무려 80에서 90%였습니다.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편에 절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중독을 심었고 그 중독을 중국에 팔았고 그 돈으로 차를 샀습니다. 중독을 수출해 차를 수입한 겁니다.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의 완벽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인도 농민이 강제로 키운 아편이 중국으로 밀수됩니다. 중국인의 몸이 그 아편을 소비합니다. 대금으로 은이 빠져나옵니다. 그 은으로 차를 삽니다. 차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 공장 노동자가 그 차를 마시고 다시 기계 앞에 섭니다. 고리가 완성됩니다. 인도의 땅과 중국인의 몸이 연료가 되어 영국 제국의 톱니바퀴가 돌아갔습니다. 결국 청나라 황제 도광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경파 관료 임칙서를 광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칙서는 무력부터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내는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하고 그래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나라에서도 아편은 금지되어 있다. 자국민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말 도덕적인 나라의 군주라면 이 거래를 멈춰라. 편지가 여왕의 손에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은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칙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쌓아둔 아편 2만 상자를 전부 몰수하였습니다. 23일에 걸쳐 한 상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녹여버렸습니다. 영국은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원인이 이렇게도 부정한 전쟁을 나는 여태껏 알지 못한다. 광저우 앞바다에 휘날리는 영국 국기는 악명 높은 아편 밀수를 보호하기 위해 펄럭이는 것이다. 그래도 전쟁은 가결되었습니다. 2패 11대 262표, 9표 차이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난징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조약의 첫 번째 항목,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한다. 차 무역의 적자를 메우려다 시작된 전쟁의 대가로 중국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그 배상금의 명목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몰수된 아편의 손실 보전. 마약을 단속했더니 마약값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홍콩은 그렇게 영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155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차 상자를 바다에 던진 밀수업자들, 인도 벵골 들판에서 양귀비를 키운 농민들, 광저우 창고에서 아편을 녹여낸 임칙서, 그리고 영국 공장에서 차를 마시며 기계 앞에 선 노동자들. 이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고리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고리를 만든 것은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동인도 회사. 155년이 지난 뒤 홍콩 반환식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개양되어 있던 영국 국기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총독 크리스 패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사라졌습니다. 언론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편 전쟁이 만들어낸 도시는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미국이 탄생하였습니다. 광저우에서 홍콩이 빼앗겼습니다. 두 사건의 시작은 같습니다. 한 회사의 차 독점, 그리고 그 독점을 지키려 했던 욕망. 서쪽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다가 혁명을 불렀습니다. 동쪽에서는 마약을 팔다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이유로 두 개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이 만든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홍차 한 잔, 그 안에는 두 개의 전쟁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산책에서 뵙겠습니다.